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정비업계의 좀 반응은 어떤가요? 9월 말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개편을 내놓겠다라고 8.16 부동산 대책에서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긴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별 기대를 안 하긴 했습니다. 네. 현재 국토교통부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뭐 거창한 건 없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맹탕이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 조합들 입장에서도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걸로 뭘 어떻게 정비 사업이 갈 수 있느냐라는 반발들이 있고요. 뭐 결론부터 또 얘기해드리면 효과가 있는 데들은 있긴 있죠. 일단은 이것저것 줄여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다인데 이게 유의미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서도 조금 외곽 지역들 뭐 원래 분담 금액이 얼마 안 나올렸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부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핵심이 뭐예요? 어차피 경기권 같은 경우는 상기 신도시도 있고 공급에 대한 대책들이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공약으로 나온 거였잖아요. 그리고 250만 원 공급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뭐 최근에는 270만 원 공약도 있었었고 그러면 그 가장 큰 핵심 축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이대로 냅둬서 과연 공급 공약은 산으로 갈 것 같다가 눈에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최근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 부담금이 7억 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뜨면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3억 8천만 원이 넘으면 사실상 수혜가 없잖아요. 조합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좀 핵심 중 하나가 우리가 이거 세금이라고는 안 하니까 정부가 일단은 제가 뭐 과세 표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써볼게요. 일단은 과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담금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세율이 50%까지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최고 구간에 포함이 돼버리면 그 이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유의미한 거라고 꼽자라고 하면 과표 구간에 조금씩 조정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3천만 원 이하만 면제였던 거를 1억으로 그리고 최고 세율 구간이 1억 1천에서 3억 8천으로 이렇게 높여놓긴 했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러면 나는 3억 8천 넘어가 라고 했을 때 이래저래 누진적인 구조들 보게 되면 기껏 해봤자 한 1, 2억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천동에서 한 7억 7천 얘기 나오다가 한 2억을 예를 들어 빼줬어요. 그럼 5억 7천 낼 만한가? 라고 반문하면 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하다가 야 회초리로 바꿨어. 그럼 회초리 맞을 만한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건 회초리도 아니죠. 그냥 갑자기 쇠파이프가 나무 몽둥이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냥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도심지 중심권역에 있는 재건축들 이건 택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일단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제초원 개선안이 좀 어떤 부분에서 좀 그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과표 조정 자체는 그나마 유의미하다라고는 했었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부과 개시 시점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추진위원회 설립대로부터 있었던 거를 조합설립 인가대로 갖다가 조금 당겨주었는데 그럼 이거는 유의미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기도 하고 또 당연한 거라고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추진위원회 설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체 조합원들 75% 동의도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일부 주민들이 우리 해볼까? 라고 하는 거 정도고
그게 전체 주민들이 총의를 모아서 총에 가결돼서 인가가 나야 그게 조어 설립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건 조어 설립 인가가 났다라는 얘기는 전체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시점에서부터 부과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를 정상화 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것도 또 막상 현실적 실효성을 따지고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이 부과 개시에 대한 기간이 추진위원 설립대로부터 보게 되면 특정 구역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많은 재건축 단지들의 추진위원회 설립이 2000년대 초반에 많이들 됐어요. 그러면 이미 20년이 넘어갔단 말이죠.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맥시멈 10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10년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를 반문에서 이제 다시 역산해 봤을 때, 조합설 인가가 났을 때부터 출발했을 때 빨리빨리 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빨라야 8년에서 뭐 하다 보면 10년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가 조합설 인가가 난 지 얼마 안 된, 아니면 당장 이번에 도계이 통과됐다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설 인가가 아직 안 났으니까 우리한테 호재인가? 라고 볼 수 있는데, 호재이려면 조합설 인가 내고서 막 이렇게 가면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1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실효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LH랑 SH한테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제초한 분담금 산정해서 빼주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더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뭐 법적 비율 때문에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짓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선택이긴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받으려고 임대주택 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갖다가 내가 지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실비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표준건축비로 갖다가 LH, SH에서 사실상 강매해 갑니다. 네. 의미가 뭐냐면, 사실 지금 기본형 건축비랑 표준건축비의 차이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표준건축비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들, 이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각종 뭐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했었을 때 기준되는 건축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표준건축비가 2016년도 이후로 계속적으로 동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올려달라고 하지만 LH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린 못 올려준다, 법이 그런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있는 상태인데,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굳이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비싸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순수한 건축비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7억에 LH가 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조합은 3억이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웃돈을 얹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원가만 인정해달라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그 7억조차도 너는 수입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초한 분담금을 매길 거야. 아니 뺨을 양으로 갖다 때리는 형태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 이거는 이중 규제인 건데, 이거를 갖다가 뭐 그래도 뺨 2번 때리긴 좀 미안하니까 한 대만 때릴게 라는 거죠. 이게 과연 정상이냐, 원가를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얘기 나오는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사람들이 이게 혜택인 줄 알고 있지만 막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장기 보유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감면율을 50%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조금 웃긴 거가, 이게 10년 보유한 사람을 50% 깎아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해줄 거면 100% 감면이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항상 나오는 비판이 뭐였어요? 아니 그냥 나는 이거 재건축 원해서 한 게 아닌데 그냥 거기에 원래 살았었어. 그냥 20년 30년 살았는데 그냥 오래돼서 재건축하겠다 해서 그냥 찬성하고 갔더니 분담 금액을 얻다가 막 5억 내래 10억 내래 이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투기꾼도 아니고 그냥 장기 보유한 사람들일 뿐인데, 분담금이 그렇게 많이 내라고 하면 낼 돈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뭐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은 은퇴 가구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60, 70, 80 돼가지고 뭐 대출도 안 나와.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데 애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고가주택 대출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분담금 납부할 돈 내가 뭐 5억이든 10억이든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 납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이런 억울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나온 거는 야 50% 깎아줄게. 그리고 고령자 같은 경우는 납부 유예해줄게. 이게 뭐예요? 그냥 안 내게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뭐 10억 낼 거를 5억 내면 낼만 한가요? 5억 낼 거를 2억 5천 내면 낼만 한가요? 전 그거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그 나이에도 깎아주는 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도 함정이 있는 거가 이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한 사람이어야 돼요.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최종 1주택 규정이 없어졌다 보니까 내가 처분 시점에 1주택자면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세법 규정들은. 근데 이게 1주택자로서 10년이래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냐면 내가 뭐 잘 모르고서 오피스텔로 월세나 받아야지 라고 했다가 그게 주택수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게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자녀 앞으로 집 사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주택이 아니라. 근데 그것도 세대 분리하기 전에 자녀한테 먼저 집을 사줬었으면 1주택 기준이 또 끼졌다가 다시 산정해서 나는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혜택이 있는 줄 알았다가 혜택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본인 부주의라고 사람들이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야, 너가 잘 알아보고 했었어야지. 뭐 오피스텔 사지 말든가 아니면 자녀도 세대 분리한 다음에 사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억울한 케이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상속주택.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상속 받고 싶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법적으로도 내가 상속을 받으면 다주택이 되지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제 사망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내 주택으로 카운트 되지 않아요. 그냥 상속세로만 납부하게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별도 예외 규정을 안 주게 되면 그냥 갑자기 다주택자가 됐다가 너 다시 1주택자 된 거야. 카운트 초기야.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 특례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5항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 사업시행가 이후로 내가 무조건 전월세를 전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주 철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이주에 대한 수요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제 대체주택을 매수해도 세법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A주택 재건축 가지고 있다가 B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제 B 아파트에 실거주 1년을 한 다음에 나중에 A가 준공되면 2년 이내에 B주택을 갖다 처분해도 비과세를 해주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세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근데 이러한 경과 규정을 갖다 따로 안 주면 나는 세법이 해도 된다 해서 그냥 나 전월세 가기보다는 집을 샀더니 너는 2주택자였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법안이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알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서. 네. 근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까지 뭐 세법도 알고 뭐 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원 지휘형도 금지 규정이 있어요. 재건축은 관리처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가 있는데 이때 예외 조항 중 하나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은 팔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라는 거는 엄격한 1세대 1주택자예요. 일시적 2주택 이런 거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정법도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도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한 사람만 혜택 주겠다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 상속주택은 예외, 뭐 대체주택 특례조항, 일시적 2주택 이런 것들은 또 예외 뭐 이런 식으로 경과 규정들을 안 주면 난 혜택이 있는 줄 알았다가 없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거죠. 뭔가 법안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충분한 논의와 조금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보고서 내는 게 좋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바꿔가면 좋겠지만 사실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연 어디까지 생각을 할 건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 정책이 이거 가지고서는 택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개편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장님 모시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